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수업했던 내용이 오늘하고 연결돼서 문제랑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어떤 기체 A라는 기체가 하나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어요. 두 종류의 기체가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지금 현재 이제 같은 온도란 말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그러면 어떤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죠? 입자의 질량과 속도로 가지고 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a VA의 제곱 이렇게 쓰는데요. 화학에서 이 속도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를 많이 쓰지만 화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평균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그 온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속도 있죠. 그래서 가장 잦은 속력이라 해서 이렇게 V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위에 바 붙여줘요. VA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질 B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B 입자의 질량의 B의 가장 잦은 대표 속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지금 온도가 일정하게 같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입자의 입장에서 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같은 온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 입장에서 본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돼요? 기체들은 온도가 어떠면 같으면 얘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 EK는 어떻게 쓴다고요? 2분의 3 뭐요? 네, 얘네는 지금 입자 몇 개를 기준으로 봐요? 한 개를 기준으로요. 입자 하나, 독립된 입자 하나의 운동을 나타내는 상수는 무슨 수? 볼츠만 상수. 그래서 KB 여기에 2분의 3 KT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화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입자 하나만 가지고 사실 보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화학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입자 하나다. 입자 1몰이다. 1몰이다. 그래야 걔네 분자량으로 계산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자 1몰로 계산을 하면 즉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지면 입자 하나의 질량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요. 뭐가 돼요? 입자 몇 몰의 질량이야? 1몰의 질량. 걔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분자량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2분의 1 ma VA의 제곱 이렇게 써요. 이쪽은요? 2분의 1 mb VB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요? 볼츠만 상수는 입자 하나. 거기에 아보가드로 수가 곱해지니까 얼마? 2분의 3 RT 이렇게 표현하죠. 기체 상수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VB분의 VA는 루트 뭐분의 MA분의 MB구나. 얘네들은 라지 M으로 쓴 거 보니까 분자량이구나.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구나. 0도씨 1기압이면 둘 다 부피는 얼마구나? 22.4리터구나. 그래서 각각을 부피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부피 V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주면 얘가 결국 뭐가 되는구나? dA분의 dB라는 누구로 바뀌기도 하는구나? 밀도로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해 가셨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1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식 5.14에 제가 맨 마지막 부분을 MA분의 MB가 아니고 DA분의 DB로 바꾸라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다 고쳐 쓰셨어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예제 5.13을 보시는 거예요. 헬륨하고 뭐가 들어있대요? 메테인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얘를 헬륨이라고 쓰고 얘를 메테인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각각의 무슨 양이요? 분자량이요. 메테인의 분자량은 얼마? 16. 헬륨의 분자량은 얼마? 4. 이렇게 하니까 헬륨의 속도가 메테인의 속도의 몇 배다? 2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 분출의 응용이라고 돼 있죠. 1. 몰 질량의 결정. 미지기체의 몰 질량 결정에 뭘 쓸 수 있다? 그레이엄의 법칙. 어떻게? 하나는 기체를 내가 아는 기체를 하고 하나는 모르는 기체를 하면 걔네들이 나가는 속도의 비율을 측정하면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몰 질량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일 밑에 줄 확산 과정. 분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으로 한 기체가 다른 기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기체 확산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분출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분출이에요. 이렇게. 하나 통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구멍 하나 딱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멍 뚫어놨을 때 걔가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게 분출이고요. A하고 B 기체를 두 개를 섞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기체 A, 기체 B 이렇게 해서 얘네 이렇게 열면 섞이는 거. 그죠? 이런 경우는 분출이라고 봐요? 확산이라고 봐요? 확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되고 오늘 하셔야 되는 파트는 실제 기체, 그래서 이상성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실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뭔데? PV 이꼴 얼마요? nRT요. 그죠? PV 이꼴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왜 그게 만들어지느냐?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하면 RT분의 PV 값은 그게 N 값이니까 1이 돼요. 여기 보시는 그 핑크색 요 선처럼요. 그죠? PV는 nRT,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하면 N이 1. 언제나 얘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족되는 경우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첫 번째, 기체는 질량은 있지만 기체 자체에 뭐가 없다? 입자 자체에 부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기체는 어떻다? 기체들끼리의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하면 기체 1몰을 기준으로 하면 N은 1몰이니까 1. 이건 뭐분의 RT분의 PV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체들은 첫 번째 약 한 400기압 정도까지 되는 이 범위에서는요. 이 RT분의 PV 값이 얘네 값이 1이어야 되는데 1보다 작게 실제 측정돼요.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밑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는 파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작아지냐 이거죠. 이유는 이래서 뭐 P가 압력이 400기압이 돼요. 부피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요? 400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건 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인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400기압이 되면 얘하고 나하고 부피가 이렇게 400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얘하고 나 사이에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어. 난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부피가 400분의 1이 아니고 500분의 1, 600분의 1 더 작아지거든요. 400이면 40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500분의 1, 600분의 1이니까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져.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 기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 부피가 400보다 더 높아졌어요. 부피가 400보다 크고 400기압보다 크고 한 600, 뭐 800기압 뭐 이렇게 됐을 때는 RT분의 PV 값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압력이 400기압보다 커져요. 압력이 600기압이에요. 부피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야 돼요? 600분의 1로 줄어야 되지. 근데 지금 저 값은 1보다 작아졌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래프 자체 1보다 크게 보여요. 얘가 600이 되면 600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안 준다? 600분의 1로 확 줄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줄어. 안 주는 이유는 반발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반발력이라고 나오게 된 이유는 분자 자체의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요. 분자 자체가 앞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분자 자체 부피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발력이라고 저기 기술해 놓은 책은 어떤 의미에서 반발력이라고 해 놓냐면 기체 분자 자체에 부피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자 입자 표면에 있는 누구 때문에? 전자 구름들끼리의 반발력 때문에 더 이상은 줄어들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이 책에서 표현하는 건 뭐 때문이다? 분자가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때문이다? 분자 자체의 부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PV 이꼴 nRT는 결국 실제 기체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쟤를 맞는 경우로 바꾸자. 저 값을. 이 그래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자. 그래서 실제 기체에 맞게 가도록 하자. 압력의 값과 부피의 값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nRT는 그대로인데 압력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요. 제가 압력 1기압을 나타낸다는 건 압력은 뭔데?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뭐예요? 힘. 이게 압력이에요. 따라서 내가 1기압을 나타낸다는 내가 얘를 퉁 치는 게 이게 얼마라고? 1기압으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 혼자 얘를 퉁 치는 게 1이에요. 문제는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이상기체인 나는 옆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실제 기체인 나는 옆에 있는 애들이 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자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뒤에서 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땡겨요. 얘네들이 땡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쿵 하고 부딪히는 게 1기압이라고요. 그럼 내 진짜 압력은 얼마였을까요? 1보다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겠지. 뒤에서 나를 막 땡기는데도 그거 이기고 가서 퉁 치는 게 1기압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난 얼마나 컸을까요? 뒤에서 나 두 개가 나 땡길 때보다 뒤에서 너네 한 30명이 나를 땡길 때 땡기는 힘이 더 어떨까요?
세겠죠. 따라서 뒤에서 당기는 애들, 즉 기체 입자들의 몰수가 크면 클수록 나의 원래 압력도 어땠겠어요? 더 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P, 압력 P에다가 압력은 보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실제 내가 가지는 압력은 내가 쿵 해서 1기압이라고 측정이 됐지만 원래 나의 압력은 1보다 어땠을 거야? 컸겠죠.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더하기가 들어가고요. 뒤에서 당기는 개수가 많았을수록 더 컸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너는 30명이 나를 당기는데 요 강의실에서 당길 때랑 이거 강의실 한 5, 6배 되는 커다란 계단 강의실에서 당길 때랑 언제가 더 세게 당기겠어요? 여기서가. 왜? 여기가 더 어떠니까? 좁잖아. 좁은데 개수가 많은 게 뒤에서 나를 더 많이 당기겠죠. 여러분들이 넓은 데로 운동장 같은 데를 펼쳐가면 거기서 나 별로 많이 안 당기겠지. 왜? 나랑 충돌 횟수가 별로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피에 따라서 부피는 많아질수록 뒤에서 나를 당기는 힘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소인 경우와 내가 이산화탄소인 경우는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수소일 때랑 우리가 다 이산화탄소일 때랑 분자 간의 인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왜? 분자량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수소일 때보다 이산화탄소일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어떨까? 세겠지.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른 상수 A가 곱해져야 돼요. 압력이 PV = NRT의 P가 더 왜 커져야 되는지는 이해가 가세요? 분자 간에 뭐가 있어서 인력이란 팩터가 있기 때문에 더 커야 정상인 거예요. 실제 기체는. 이해 가시죠? 부피는요? 부피는 이따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앞에서 여러분들 실험도 해보셨잖아요. 플라스크의 부피가 213ml이다. 그럼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도 얼마라고 보세요? 213이라고 보시죠. 그죠? 이 플라스크가 지금 3리터예요. 그럼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도 몇 리터라고 보세요? 3리터라고. 하지만 기체 분자 자체에 뭐가 있어요? 부피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가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3리터보다 작아요? 3리터보다 커요? 3리터보다 작아요. 기체 안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피는 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부피는. 그래서 부피 V는 어떻게 해요?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부피보다 더 작아진다 이거죠. 이 B는 무슨 값이겠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종류에 따른 뭐예요? 상수요. 그래서 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요. 압력은 측정한 압력보다 실제 압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걔네를 고려해 준 값. 부피는 측정한 부피, 즉 용기의 부피보다 실제로는 더 작다라고 생각해서 고려해 준 값이 다 계산된 저식이 뭐라고요? 반대를 발수 방정식. 이상기체 법칙이 재구성된 거예요. 이때 보시면 A, B 나와 있죠? A하고 B는 각각 기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값들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뭔가를 가지고 기체를 가지고 어떤 플랜트 같은 걸 설계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로 하셔야 돼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위에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써야 돼요? 밑에 거 써야 돼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맞아지는 경우는 온도가 어떻고 높고 압력이 낮아서 지들끼리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맞는 거고요. 실제 상태의 정확한 값은 얘예요. 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220페이지) 실제 기체 이상성에서 벗어남. 제일 밑에 줄 기체 분자는 질점들이 아니고, 이때 질점이란 질량만 있는 점을 얘기하거든요. 얘가 아니고 분자들은 원자들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결합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뭘 가져요? 부피를 가져요. 실제 부피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원자들은 하전된 입자들을 포함하며 많은 결합들은 극성 때문에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인력과 뭐를 나타낸다고요? 반발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밑에 줄 이러한 두 가지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극한 조건에서 이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원인이 된다. 되셨죠? 그리하여 222페이지 첫 번째 줄 다소 높은 P 외부, 그러니까 200에서 400기압 정도 될 때는 이상적인 값보다 낮은 RT분의 PV 값, 주로 분자 간 인력, 얘네들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 밑에 매우 높은 압력, 외부 압력에서 이상적인 값보다 큰 RT분의 PV 값,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은 왜 생기느냐? 분자 자체에 뭐 때문에 생긴다? 부피 때문에 생긴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밑에 1이라고 써 있는데 여섯 번째 줄, 이러한 높은 압력에서의 분자가 용기벽에 접근하면 인접한 분자가 잡아당기고 충격의 힘을 줄여준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림 5.22 밑에 이 분자 부피의 영향 5번째 줄. 따라서 매우 높은 압력에서 자유 부피는 용기 부피에 비해 훨씬 어떻게 된다? 작게 된다. 223페이지 반데르발스 방정식. 1. 분자 간 인력을 설명하는 요소를 더하여 측정된 압력을 상향 조정한다. 2. 분자 부피를 설명하는 요소를 감하여 측정된 부피를 하향 조정한다. 식 5.15에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PV 이퀄 NRT를 이렇게 실제 기체에 대한 반데르발스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밑에 줄 여기서 P는 측정된 압력, V는 용기 부피, N과 T는 각각 몰수랑 절대 온도, A와 B는 반데르발스 상수로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주어진 기체의 특징적인 양수이다. 챕터 6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첫 번째, 에너지 형태와 상호 변환. 그래서 에너지들이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들이 상호 변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에너지는 무슨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되게 많잖아요.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되게 많은데 그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 변환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대전제는 에너지들이 상호 변환될 때 뭐와 뭐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열과 일의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엔탈피라는 걸 이제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계산하시고 구해내고 하실 텐데 그 엔탈피라는 게 뭐냐? 일정한 압력에서의 화학적 변화, 그때 나오는 왔다 갔다 출입하는 열을 엔탈피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고 열량 측정법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Q는 C, M, 델타 T. 그죠? C가 뭔데? 비열. M이 뭐예요? 질량. 델타 T는 뭐의 변화요? 온도 변화요. 네. 그런 열량 측정법인데 얘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일정 부피에서 열량을 측정할지 일정 압력에서 열량을 측정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고 열화학 방정식의 화학 양로는 이런 거예요. 딴 거 말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챕터 3을 비롯해서 계속 배우셨던 화학 방정식 은요. 제가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이렇게 써서 반응식을 완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화학 반응식이었다면 열화학 반응식은 여기서 실제로 바깥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는 열량이 얼마인지까지 고려를 해서 써준 거예요. 얘는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뭐 돼요? 이산화탄소. 이거 뭔데? 흑연이 타든지 누가 타든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뭐예요? 수치 타든지, 그죠? 연소하는 탄소의 연소 반응, 수치 타는 반응,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수층 타면서 바깥으로 열을 어떻게 해요? 내놓죠, 그쵸? 방출하죠. 그 바깥으로 열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수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산화탄소가 가진 에너지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지.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값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건 바깥이에요, 물질 자체예요? 물질 자체. 그래서 이 물질 자체를 개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한테다 포커스를 둘 거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물질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었어요. 그때 줄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때의 반응열, 즉 에너지 변화는 델타 H,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하고, 왜? 내가 숯을 태우는 반응은 일정 압력에서 진행하거든요. 뚜껑 다 닫아놓고 하지 않잖아. 다 열린 상태에서 숯 태우잖아. 일정 압력에서 델타 H는 마이너스 394 kJ/mol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 탄소 1몰을, 즉 숯 1몰을 태우면 얼마의 열이? 394의 열이 바깥으로 어떤다?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비로소 정확한 화학 방정식의 완결이에요. 뭐 실제 출입하는 뭐의 양까지, 열의 양까지 다 써준 거. 얘네를 뭐라 불러요? 그래서 열화학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반응을 할 때 열이 얼마 왔다 갔다 하냐. 그 얘기는 탄소 6g을 태우면 얼마의 열이 나오게? 이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나누기 얼마? 2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탄소 6g이면. 그죠? 그런 식으로 열화학 방정식의 화학 양론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헬스의 법칙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 거쳐서 갈 수도 있거든. 그잖아요. 중간에 불완전 요소돼서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갈 때나 두 단계로 해서 갈 때나 전체 반응열은 어떻다? 똑같다. 그거 얘기하는 게 헬스의 법칙이고요. 반응의 표준 엔탈피, 이거 잘 보세요. 챕터 6에서는 화학 반응의 반응열 델타 H를 그 물질이 생길 때 엔탈피 변화,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여기서 하나 배우세요.
그리고 나면 챕터 9에서 뭐로 배우시냐면 실제 끊어지는 결합과 연결되는 결합, 걔네의 차이, 즉 결합 에너지의 차이로 반응열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쭉 모른 척하고 살다가 2학기 때 챕터 20, 2학기 기말고사 때 얘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그때는 아무런 얘네에 대한 다시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 안다는 가정에 주주주주주 문제 푸는 게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그때 가서 안 힘드세요. 아셨어요? 에너지의 형태랑 상호 변환 가시죠? 열역학이라는 건요. 에너지랑 에너지의 전환을 다루는 학문, 그게 열역학이라는 거고요. 열화학이라는 건 그 중에서, 그러니까 화학 반응, 얘도 지금 화학 반응이잖아요. 이때 에너지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든지 들어오든지 이런 거 한다고요. 이거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에 수반되는 열을 가지고 실제 반응과 연계시켜서 열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를 다 측정을 하면 그건 열화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근본 전제는 하나예요. 에너지가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든지 전환이 될 때 항상 뭐의 형태로요? 일 또는 열의 형태로 간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하나가 에너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갈 때 일이나 열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간다라는 걸 하나만 밝혀내도 책 다 다시 뒤집어야지. 물리책이나 화학책이나.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는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화학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뭔가 전달이 되거나 할 때 항상 열이나 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제가 이런 실험을 하나 해요. 플라스크 안에 HCl, 염산을 넣고 NaOH,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요. 이건 무슨 반응 하겠다는 뜻이에요? 산하고 염기에 무슨 반응이요? 중화 반응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중화 반응을 하면 플라스크가 따뜻해져요? 차가워져요? 산하고 염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라스크가 따뜻해져요. 왜? 얘가 이 반응을 하면서 중화열을 바깥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방출하기 때문에. 그럼 물질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 에너지가 바깥에 뭐로 나온 거예요? 열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때 HCl과 NaOH, 즉 이 물질이 실제 반응하는 이 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 그래서 이걸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거 바깥에 있는 얘네를 제외한 이 옆에를 다 뭐라고 불러요? 주위라고 불러요. 이해하시죠? 계하고 주위는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부분이에요. 235페이지 6.1 에너지 형태와 상호 변환 위로 세 줄 올라가세요. 열역학은 뭐 하는 애래요? 에너지와 그 전환에 관한 연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밑에 줄 화학적 변화랑 물리적 변화에서 열을 다루는 열역학의 세부 분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열화학. 챕터 6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열화학이에요. 에너지 형태랑 상호 변환,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작은 제목 중에 계와 주위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 찾으셨어요? 위로 세 줄 올라가세요. 에너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환될 때 뭐랑 뭐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열이나 일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 밑에 계와 주위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줄 중간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주의 한 부분, 그건 뭐라고 불러요? 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계를 정의하는 순간 변화에 연관된 나머지 부분은 다 뭐라고 정의돼요? 주위라고 전환돼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계하고 주위를 다 합하면 전체라고 표시하는 책도 있고요. 우주라고 표시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 안을 내가 계라고 설정하는 순간 이 안을 제외한 모든 전 우주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위가 되긴 해. 하지만 그중에 여기서 왔다 갔다 출입하는 그 열량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위라고 얘기하면 걔가 영향을 주는 이 공간까지를 보통 주위라고 보는 거죠. 네? 원래 원칙적인 의미는 뭐지만 전체가 다가 되는 거지만.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236페이지를 가시면 계로 출입하는 에너지 전달이란 얘기가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화학 물질이 딱 존재하면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한 거예요. 이 물질 입자들이 다 가진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한 거. 이걸 얘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책마다 다 이제 표시하는 게요. 어떤 책은 대문자 U를 써서 나타내고요. 어떤 책은 E를 써서 나타내. 근데 대문자 U 쓰는 데가 더 많긴 하거든요. 이 책은 근데 E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얘가 가진 내부 에너지랑 얘가 가진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부 에너지만큼의 변화 델타 E는 누구 거에서 누구 거에서 변화량은 항상 누구 거에서 누구 거 빼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그래서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에서 뭘 빼야 돼요? 여기에서 뭐 빼요?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 빼야 돼요. PPT는 틀렸고 책은 맞았어요. PPT 고친다는 게 계속 못 고치고 있어서. 236페이지 개로 출입하는 에너지 전달 첫 번째 줄. 개에 있는 모든 입자는 각각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입자에 대한 이들 에너지의 합은 개의 무슨 에너지이다? 내부 에너지이다. 밑에 줄 화학 개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할 때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화된다. 두 줄 내려가세요. 델타 E는 이 뭐에서? 최종에서 이 초기를 어떻게? 뺀 거. 이 생성물에서 이 반응물을 어떻게 한 거요? 뺀 거예요. 즉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 뺐다고 보시면 되죠. 세 줄 내려가시죠. 우주는 개와 주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 에너지가 변하면 항상 주위 에너지는 동등하고 이때 동등은 무슨 뜻일까요? 절대값이 같고, 그죠? 크기가 같고 반대로 이때 반대는 누가 반대란 얘기일까요? 부호가 반대로. 왜? 개가 잃으면 주위는 얻어야 되니까. 개가 잃는다는 건 마이너스. 그럼 주위는 뭐요? 플러스. 이렇게 동등하고 반대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237페이지를 가시면 보세요.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될 때 어떤 상태로 간다 했냐면 델타 E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Q와 W 즉 열과 일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바닥 대부분 체온 재면 손바닥의 표면의 체온은 37도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37도는 지금 현재 얘 온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37도를 40도로 올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로지 열로만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뜨거운 뭐 촛불이 됐던 모닥불이 됐던 거기에 어떻게 오게 가서 그냥 갖다 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 37도였던 애가 몇 도가 될 수 있어요? 40도가 될 수 있죠. 오로지 1로만 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비비면 돼요. 그죠? 그럼 내 이 손에 있는 에너지가 37도의 에너지와 40도의 에너지는 같아요. 즉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예요. 현재 얘 온도에만 비례하는 상태 함수예요. 근데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값을 37에서 40으로 올릴 때 열로도 올릴 수 있죠. 열이 전달돼서. 근데 계속 비비는 뭐예요? 1로 올릴 수도 있죠. 따라서 열과 1은 상태 함수예요? 아니면 경로 함수일까요? 열과 1은 방법에 따라 다 다른 상태잖아요. 온도 37, 40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경로를 따라갔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과 1은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경로 함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237페이지 첫 번째 줄 열 혹은 열 에너지는 단지 먼 차이로 인해 온도 차이로 인해 개와 주위 사이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두 줄 내려가세요. 1. 두 번째 줄, 이일 에너지는 물체가 어떻게 해서 힘을 받아 뭐 할 때 움직일 때 전달된다. 세 줄 내려가세요. 개의 내부 에너지 전체의 변화는 열과 혹은 1로 전달된 에너지의 합이다. 식 6.2요. 델타 E는 뭐랑 뭐 더하는 거다? Q와 W를 더하는 거다. 밑에 줄, 개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달의 부호를 어떻게 하게 된다? 정의하게 된다. 그 밑에 줄, 개 안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개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양. 언제나 부호는 누구를 기준으로 전달해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 자체예요? 개 자체. 개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요. 개가 에너지를 잃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발열 반응이라는 아이들은 그때 에너지 변화는 부호가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이죠. 발열이라는 건 열을 개가 바깥으로 잃었다는 뜻이니까. 그죠? 방출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붙였어요? 우리? 네?
첫 번째 동그라미요. 그 밑에 줄. 개로부터 밖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개가 더 적은 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음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흐를 때라면, 열에 의해서만 흐를 때라면 뭐 별거 없어요. 이런 상황이죠.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로 가거나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로 가거나.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에너지가 열에 의해서만 전달될 때 네 번째 줄 1. 개 바깥으로 열의 흐름. 세 줄 내려가시면 열은 뭐 되고 방출되고 따라서 Q는 뭐고 음수이고 델타 E도 뭐다? 음수이다. 그 밑에 개 내부로 열의 흐름. 세 번째 줄 열은 흡수되고 따라서 Q는 뭐고 양수이고 델타 E도 뭐이다? 양수이다. 그리고 나서 238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줄. 이 238페이지에서 얘기는 이거예요. 얘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보세요. 제가 앞에 기체 얘기할 때요. 기체에서 압력의 단위를 설명할 때 뭐 얘기했었냐면 1은 뭐와 뭐의 곱이다? 1은 힘 곱하기 뭐다? 이동 거리다. 근데 그 힘을 뭐랑 뭐의 곱으로 생각하니까 압력과 단면적의 곱으로 생각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되기도 하더라? 압력과 부피 변화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1줄은 뭐더라? 1kPa 곱하기 1L이더라. 얘네들의 전환 과정을 이용해서 뭐가 나오더라? 기체상수 R이 0.082 atm 리터 per 몰 K면 걔는 뭘로도 바뀌더라? 8.314 줄 per 몰 K로 바뀌더라. 기억하시죠? 네. 이거를 설명할 때 사실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거든요. 뭘 빼놨냐면 저는 그때 여기에서는 여러분한테 압력하고 부피가 곱해지면 왜 에너지가 되는지의 그 관계만 설명을 한 거고요. 이때 실제 빼놓은 게 부호를 빼놨어요. 부호를 빼놨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제가 화학 물질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실린더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들어있다가 내가 위로 어떻게 한 거야? 올라간 거잖아. 내 부피가 어떻게 했어요? 증가했죠. 물질인 나는 이렇게 있었잖아. 이따가 위로 확 올라갔으니까 물질인 나는 바깥으로 뭘 했어? 네, 힘을 주면서 바깥으로 뭘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럼 물질인 나는 일을 얻었을까요? 잃었을까요? 네, 내가 가진 일의 양은 줄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일은, 그죠? 우리가 앞으로 주로 딱 부호를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할 거라 그랬어요? 개요, 주요. 개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P 델타 V에서 부피 변화가 양수라면, 즉 개의 부피가 증가했다면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일을 한 거니까 앞에 부호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해가시죠?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 통 안에다가 염산하고 아연 집어넣은 거예요. 염산하고 아연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여기 염산과 아연이 반응을 하면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그 수소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요. 바깥으로 슉. 그러면 이 안에 개에 있는 물질은 이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어요. 바깥으로 갖다 밀었으니까. 이해가시죠? 얘는요. 외부에서 뭘 한 거예요? 피스톤 안으로 확 하고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피스톤 안으로 확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확 이렇게 찌부러들면서 안에 있는 애는 바깥에서 힘을 받아서 쫙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깥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일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내가 가진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됐겠어요? 증가하죠. 바깥에서 내가 뭔가 일을 받아서 속 안에 내부 에너지 형태로 변화는 시켰을 테니까. 그리하여 부피 변화가 생기면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다고요? 개 자체는 일을 얻어요, 잃어요? 잃어요. 아셨죠? 238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요. 에너지는 개가 주위에 행한 일로서 전달되었다. 개는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W는 뭐다? 음수이다. 개의 최종 에너지는 초기 에너지보다 어떻고? 적고 따라서 델타 E는 뭐다? 음수이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개의 한 일, 두 번째 줄이요. 피스톤이 안쪽으로 움직이도록 주위의 압력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그 옆에 에너지는 주위가 개의 행한 일로서 전달되었고 따라서 W는 뭐의 값이다? 양의 값이다. 개의 최종 에너지는 초기 에너지보다 더 어떻고? 크고 따라서 델타 E는 뭐다? 양수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력학 법칙들을 잠깐 보시면 연력학 제1법칙,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자연계에서 에너지 전체의 총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열과 일의 형태로 이동되어진다. 이때 이 우주가요.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 우주가 아니고 전체라고 쓰여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하고 우주는 같은 얘기고요. 얘네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랑 주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더한 건데 문제는 개가 잃으면 그걸 누가 얻고? 주의가 없고 개가 얻으면 주의가 어때서? 잃어서 전체적으로 우주 또는 전체의 에너지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즉 에너지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 얘기죠. 총 에너지는. 그 내용이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식 6.3 위로 5줄 올라가세요.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단순히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개의 에너지와 주위의 에너지를 더한 총 에너지는 뭐하다? 일정하다.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역시 알려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러한 기본적인 관찰을 재기술할 수도 있다. 어떻게? 우주의 총 에너지는 어떻다고? 일정하다. 이렇게요. 식 6.3 델타 E 우주는 델타 E 개랑 델타 E 주위를 더한 값. 그래서 얘는 0이고 그 밑에 에너지의 단위 두 번째 줄 1주울은 에너지는 1과 똑같다 그랬어요. 1은 힘 곱하기 뭐예요? 이동 거리요. 근데 힘은 뭐 곱하기 뭐예요? F는 MA. 그래서 1주울은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밑에 줄 제일 끝에 1은 질량에 가한 힘과 움직인 거리의 뭐다? 곱이다. 그래서 주울이라는 단위가 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요. 제일 밑에서 두 줄 올라가시면 칼로리는 원래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된 옛 단위이다. 찾으셨죠? 하지만 요즘엔 칼로리라는 단위 거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240페이지. 1칼로리가 몇 주울이다? 4.184 주울이다. 그래서 주울로 나오는 걸 칼로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보실래요? 자동차 엔진에서 가솔린이 연소될 때 팽창된 뭐에 의해서 바깥으로 방출된 열에 의해서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바깥으로 어떻게 한대요? 밀어낸대요. 나머지 열은 냉각계통에 의해서 식혀진다 그랬어요. 만약에 기체 팽창으로 얼마의 일이 451주울의 일이 피스톤에 행해지고 걔가 325주울의 열을 주위로 방출한다면 다 읽으셨죠? 그럼 델타 E, 즉 우리가 지금 델타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델타 E를 얘기했을 때 얘네는 누가 기준인 거예요? 개여 주위요. 개여 주위요. 누구의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얘는 뭐하고 뭐로 나온다고요? 열과 일로 나온다고요. 걔는 지금 어떻게 했대요? 걔는 어떻게 했대요? 기체가 뭐 했다 그랬어요? 팽창해서 451줄의 일이 피스톤에 행해지고 걔로부터 피스톤으로 일이 행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일 값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51줄. 얘는요? 열은 얘가 얼마가? 325의 열을 주위로 방출했다니까 발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325줄.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델타 E, 즉 가솔린이 연소될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776주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은 공대잖아요. 그죠? 공학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가솔린이 타는 건 가솔린은 어차피 화학식 정해져 있거든요. 탄소 6개부터 탄소 한 10개 정도까지의 혼합물이긴 한데 가솔린이 딱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개수, 수소 개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걔네가 산소랑 만나서 뭐랑 뭐가 돼야 돼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로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물질이 정해져 있어. 물질이 정해져 있으면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 얘도 어때요? 달라져요? 일정해요? 일정해. 물질 자체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도 일정해요. 물질이 이미 고정돼 있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일정해. 즉 가솔린을 태워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항상 일정해. 내가 해야 되는 건 뭘 줄이고 열을 어떻게 하고 줄이고 열을 어떻게 하고 늘리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연비가 증가했다. 자동차 가지고 얘기하면 연비가 증가했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가솔린 1리터를 태웠을 때 자동차가 더 짧게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는 건 뭘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자동차에서 계속 새 모델을 내놓는다. 계속 새 모델을 내놓는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다? 엔진이 베타 엔진에서 감마 엔진에서 뭐 델타 엔진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엔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다? 이거다. 나오는, 그죠? 뭐의 양을, 똑같은 가솔린을 태웠을 때 나오는 뭐의 양을 증가시킨다? 일의 양을 키우고 열의 양을 어떻게 했다? 줄였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해야 되는 건 이 파트를 늘리는 방법이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왜? 얘는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변화 없거든. 거의 대부분. 그죠? 240페이지. 예제 6.1에서 지금 얘는 주울로 나왔어요. 주울을 킬로주울로 바꾸라 그랬어요.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1000. 그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킬로주울을 뭐로 나눠요? 4.184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240페이지. 상태 함수랑 에너지 변화에서의 경로 독립성. 밑에 줄 개의 뭐를, 내부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상태 함수.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개의 현재 상태, 이 현재 상태는 뭔데요? 성분, 부피, 압력, 온도에만 의존하는 성질이죠. 이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성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상태 함수.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줄, 즉 델타 E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뭐랑 뭐의 차이에만 의존한다?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의 차이에만 의존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1절 요약이라고 써 있는데 위로 5줄 올라가세요. 따라서 Q와 W는 걔가 취하는 경로에 좌우되는 값이기 때문에 뭐는 아니에요.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열과 일은 상태 함수는 아니야. 근데 델타 E, 즉 Q하고 W의 합은 경로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라고요? 상태 함수요. 상태 함수의 또 다른 얘, 이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역학할 때 편해요. 압력, 부피, 온도는 또 다른 형태의 상태 함수. 얘네들은 다 경로에 의해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한 경로 독립성은 상태 함수의 변화, 즉 내부 에너지 변화, 압력 변화, 부피 변화, 온도 변화가 오직 뭐랑 뭐에 의해서만 초기 상태, 제일 최초 상태랑 제일 마지막 걔네 상태에만, 그러니까 최초 걔의 압력, 부피, 온도, 최종 걔의 압력, 부피, 온도 여기에만 비례한다 이거죠.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엔탈피에 대한 이 엔탈피 변화에 대한 얘기는요. 엔탈피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엔탈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려면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요. 242페이지에 보면 그림 6.5가 있어요. 그 그림 6.5 이렇게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써놓으셔야 돼요. 일단 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뭔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는 누구예요? 프로페인이요. 프로판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판이 산소를 만나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 워낙 많이 본 반응이잖아요. CO2 몇 개 생겨요? 3개 생겨요. 그 다음에 뭐 몇 개 생겨요? 수증기가 4개 생겨요. 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이때 나오는 열량이 엄청 커서 쟤는 다 수증기 상태로 나와요. 그럼 저 반응을 할 거예요. 내가 이 화학 반응을 할 거예요.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하는데 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놓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두 군데로 바꿔서 실험할 거예요. 얘는 뭐요? 위에 뚜껑 막았어요. 얘는 뚜껑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상태에서 얘네를 놓고 실험을 해요. 그럼 들어가 있는 프로판의 양이 똑같고 들어가 있는 산소 양이 똑같아요. 그럼 이 둘 다 얘를 뚜껑을 열고 하던 뚜껑을 닫고 하던 이때 이 물질들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프로판의 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했죠. 산소 양도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뚜껑을 열고 하건 닫고 하던 실제 이 물질들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에요? 뚜껑 열었어요. 그럼 뭐가 일정해요? 네, 압력이요. 그냥 계속 배기압만 작용할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등압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요? 일정 뭐요? 압력이요. 얘는 뭐예요? 네, 얘는 뭐예요? 일정
부피요. 뚜껑 닫았잖아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적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일정 부피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때나 이때나 일단 똑같은 물질을 똑같은 양만큼 넣고 걔네를 안에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은데 이때는 그 내부 에너지는 항상 열하고 일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열, 그 다음에 일이에요. 문제는 얘 일정 부피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QV, WV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쪽은 그럼 뭐로 바뀌면 돼요? QP, 네, 일정 압력이요. WP. 됐죠? 그리고 앞에서 뭘 배웠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일은 뭐다? 누구와 누구의 곱이다? P와 델타 V의 곱이다. 앞에 뭐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 왜? 부피가 증가하면 이를 바깥으로 한 거라서 이를 잃은 거게 되니까. 이해 가시죠? 얘 보세요. 얘는 지금 무슨 상태라 그랬어요? 부피가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부피 변화 얼마예요? 빵이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델타 V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요. 이제 다 됐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 즉 이 화학 반응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측정하면 되느냐? 그 반응을 일정 부피에서 시켰을 때 열량 변화로 측정하면 돼요. 모든 열량 변화는 일정 압력이든 일정 부피든 상관없이 무조건 열량 변화는 뭔데? Q는 뭐라 그랬어? Q는 뭐라 그랬어? 아까 니네가 얘기했잖아. C, M, 뭐라고? 델타 T라고. 비열, 질량, 누구 변화라고? 온도 변화라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어요. 이쪽 파트는요. 뭐로 바뀌어요? 똑같은 걸 일정 압력에서 했어요. 뭐예요? Q, P.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뭐요? P, 델타 V요. 이해가시죠? 이때나 어차피 Q로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뭐로 측정할 수 있어요? CM 델타 T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일정 압력에서 측정한 열량값이랑 일정 부피에서 측정한 열량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여기 뭐가 있으니까. 항 하나가 더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어차피 CM 델타 T라 그랬으니까 두 개의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온도 변화가 어떨까요? 달라요. 일정 부피에서 했을 때랑 일정 압력에서 했을 때랑.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 이 반응을 시켜서 그때 열량 변화를 측정하면 걔가 뭐의 변화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그죠? 얘는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예요. 문제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저 열량 변화를 볼 때요. 화학 반응이라는 건 하면서 기체가 얼마큼 발생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화학 실험할 때 걔네를요. 산하고 염기 섞을 때 뚜껑 딱 닫고 섞어요? 아니면 뚜껑 다 열고 섞어요? 열고 섞어요. 우리가 하는 실제적으로 하는 화학 변화에 우리가 실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일정 부피에서의 변화를 중요하게 봐요. 일정 압력에서의 변화를 중요하게 봐요. 일정 압력에서의 변화요. 그래서 얘만 나는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CM 델타 T를 할 때 저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만 가지고 측정을 주로 할 거거든. 왜? 내가 실제로 반응을 여기서 시키니까.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 얘만을 이 반응의 반응열로 생각하자 이거죠. 이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항상 저기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일정 압력에서 실제 반응시킬 때 뚜껑 열고 반응시킬 때 바깥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는 열, 걔를 이 화학 반응의 반응열로 잡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반응열, 이 QP를 뭐라고 쓰기로 하자? 델타 H. 누구 변화? 엔탈피 변화라고 쓰기로 하자. 그래서 이 엔탈피 변화가 화학 반응에 뭐가 된다? 반응열이 된다. 되셨죠? 근데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하지 엔탈피 자체를 얘기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탄소가 쪼개지는, 그러니까 연소되는 이 반응은 이 반응의 델타 H는 마이너스 394라 그랬잖아요. 킬로줄 퍼 몰. 그럼 이 반응을 실제로 뇌가 했을 때 누구가 가지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엔탈피가 크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이요, 반응물이요? 네, 얘가 가지는 엔탈피가 에너지가 얘가 가지는 엔탈피에 비해서 크다는 얘기예요. H, 엔탈피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열 함량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값이 얼마다? 델타 H가 네, 394만큼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394고 얘가 1000. 그래서 394예요. 2394고 2000이에요. 3394고 3000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물질 자체의 엔탈피를 받고 그거 갖고 계산하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엔탈피는 엔탈피 변화만 측정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10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Y축에 숫자가 들어가진 않아요. 즉 엔탈피 자체는 구해요, 못 구해요? 엔탈피 자체는 못 구해요. 엔탈피의 절대적인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구할까요? 네, 비슷해요. 엔탈피 자체의 값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열의 함량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측정하지 못하느냐? 안에 실제 있는 그 결합들을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얘를 가지고 보면 탄소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로 볼까요? 원자를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원자 핵과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볼까요? 아니면 저쪽에서 원자 핵의 양성자랑 중성자가 가진 에너지를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가 가진 에너지를 기준으로 볼까요? 기준되는 값을 뭐로 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1394인지 2394인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몰라. 내가 아는 건 뭐 여기서 이쪽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결합이 쪼개지고 다시 붙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들어가더라 이거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이용해서? CM 델타 T를 이용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화학 반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엔탈피 변화라고 얘기하고 얘를 그 반응의 반응열이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얘기를 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학에서 반응열로 구해지는 엔탈피 변화는 일정 뭐에서?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이다. 이해하시죠? 근데 똑같은 반응을 만약에 항상 여러분한테 뒤에 부록이 됐든 뭐가 됐든 주어지는 건 델타 H 값이 주어질 건데요. 똑같은 화학 반응을 만약에 일정 부피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자동차 공학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 일정 부피, 엔진이 그거거든. 일정 부피 안에다가 막 갖다 집어넣고 그 부피 속에서 뭔가 다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델타 H를 뭘로 다 변환시켜야 돼요? 델타 E로 바꿔야 되겠죠. 그때 바꿀 때 항상 누구의 항이 중요해져요? 열과 압력과 부피의 곱인 일의 항이 중요해져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 H2 기체랑 I2 기체가 만났어. 그래서 두 개의 HI 기체가 돼. 뭐가 괜찮다는 뜻일까요? 몇 개가? 두 개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로. 그죠? 개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피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럴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곧 엔탈피 변화랑 어떨까요?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겠지만 이렇지 않은, 즉 부피 변화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엔탈피 변화는 같은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얘는 되게 많이 무시되어져요. 왜 무시되어지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화학 반응의 반응열 해보면 얘 탄소 1몰만 태워도 나오는 열량이 얼마예요? 394kJ이 나오죠. 근데 얘는요. 1기압에서 부피가 만약에 1리터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기압은 101.3kPa. 부피가 1리터 증가해요. 그럼 얼마예요? 101.3J이죠. 얘는 0.101 뭐예요? kJ이 되겠죠. 부피 1리터 증가하면 0.1kJ이에요. 그죠? 부피가 100리터 증가해봤자 몇 kJ이에요? 10kJ. 394에 비해서 10kJ는 그렇게 큰 값이 아니죠. 따라서 부피가 100리터, 200리터 이상 변했을 때만 반응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언제나 반응열 계산이 귀찮다 이거죠. 이걸로 계산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다 잡기로 약속했다. 일정 압력에서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열량 변화를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걔네를 그 화학 반응에 뭐라 보자? 반응열이라 보자. 얘네를 뭐라고 얘기한다? 엔탈피 변화라 얘기한다. 이해 가셨죠? 이거 쓰셨어요? 써야 되는데 거기 그 빈칸에 써놔야 돼요. 일정 압력일 때랑 일정 부피일 때랑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써 놓으셔야 나중에 역학 배울 때는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얘기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고 모든 역학책이 쓰여져 있거든요. 워낙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셨죠?
일단 나 먼저 줄치고 나갈 테니까 쓰세요. 아셨죠? 줄칠 거예요. 242페이지. 엔탈피의 의미 첫 줄 델타 E 즉 내부 에너지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 열과 일 모두를 측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형태의 화학적 일은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적인 일과 외부 압력의 존재하에서 개의 부피가 변화할 때 이루어진 기계적인 일인 압력 부피 일이다. 밑에 줄 열린 플라스크 또는 무게도 없고 마찰도 없는 피스톤을 가진 실린더가 있다면 팽창하는 기체의 개는 주위에 PV1을 하고 그러므로 뭐의 부호를 갖는다? 음의 부호를 갖는다. 식 6.4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줄 일정 압력에 반응해서 따로 PV1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연력학적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엔탈피라 부른다. 개의 엔탈피는 뭐다? 내부 에너지 더하기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정의된다. 밑에 줄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일정한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다. 식 6.5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 델타 E는 Q 더하기 W인데 이때 W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P 델타 V를 쓸 수 있다는 게 그 밑에 식이잖아요. 그 밑에 식 밑에 줄 일정 압력에서 Q 뭐라고 표시한다? P.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밑에 줄 QP는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밑에 줄 QP는 델타 E 더하기 그 식의 식 6.6이에요. QP는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이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델타 H라고. 밑에 줄 그러므로 엔탈피 변화는 일정 압력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과 어떻다? 같다. 일정 압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델타 H가 델타 E보다 더 관련성이 크고 이게 실제의 실험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구하기도 어떻다? 쉽다. 그 밑에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 첫 번째 줄 H라는 것 자체 즉 엔탈피가 뭐하고 뭐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에요? 세 가지 상태 함수인 누구요? 내부 에너지, 압력, 그리고 부피의 조합이기 때문에 H 역시 무슨 함수이다? 상태 함수이다. 세 줄 내려가시면 델타 H는 최종 엔탈피에서 초기 엔탈피. 다른 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 뺀 값이다. 써 있는 거 찾으셨죠? 밑에 네 줄 내려오세요. 1. 발열 과정. 생성물로서의 발열 과정은 열을 방출해요. 바깥으로. 따라서 개의 엔탈피 뭐예요? 감소를 초래해요. 그러므로 그 밑에 보시면 델타 H가 0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그 다음 페이지에 2, 네 번째 줄 2, 흡열 과정, 반응물로서의 열. 흡열 과정은 열을 흡수해서 개의 엔탈피 뭐를 초래한다? 증가. 그 밑에 델타 H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따라서 첫 번째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이 문제 보세요. 첫 번째 얘를 델타 H로 써야 돼요. 그럼 컴마 찍고 델타 H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85.8. 얘는요. 이 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흡수된 거죠. 따라서 얘는 H2O 리퀴드에서 H2O 가스로 됐다 치고 컴마 찍고 델타 H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플러스요. 왜? 이 개 자체가 흡수했으니까. 플러스 40.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